삼성전자도 결국은 움직이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좀 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뜨거운 감자가 아마 백신 이쪽인 것 같아요. 유아타 증권의 한상혁 과장님이시고요. 그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지금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팔고 있잖아요. 네. 뭐 코스닥은 좀 매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본격적인 개별 장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오르고 내리는 그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와 같은 초대형주가 지금 쉬고 있다라는 게 가장 개별 종목 장세를 가장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난 연초에 이제 연초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추정치도 지금 상향을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역시도 부담이 없는 수준, 시장 자체가 그리고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여건상에서는 주식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초대형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돈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이 한쪽 초대형주 쪽이 막혀져 있으니까 이 돈들의 흐름이 중소형주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주식쟁이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좀 쉬는데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장세를 주식쟁이들이 가장 좀 선호를 하는데, 이런 장세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골드락스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꼭 좀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들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순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을 꺾을 만한,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좀 해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들, 좋은 종목들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좀 그 삼성전자 주주가 그때 215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그 작년에 네네네.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 주주로 있는데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대형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장이 오르는 거와는 별개로 정말 마음이 지금 아주 심란하죠. 답답하고.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현대차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뭐 좀 소외된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도 결국은 움직이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개별 종목을 따라서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포지션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 역시도 자기 차례가 와서 움직일 때가 있을 테니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중소형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죠. 왜냐면 개별 종목 장세가 좋은 이유가 재료가 먹힌다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수만 가지,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재료가 막 나오잖아요. 개별 종목들 재료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건 장세는 한번 해볼만 하기 때문에 아마 재밌게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장세는. 근데 이게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 좀 재미 보려고 들어갔다는 건 보통 전부 고점에다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 움직이기가 좀 겁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건설주 쪽이 좀 요새 특징인 것 같아요. 대우건설, 예. 현대건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금 건설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게, 건설 업종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좀 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한 1년 정도 대선이 좀 남았는데, 건설주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은 이제 본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선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식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공약들,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검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최고의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보셨듯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승부수를 볼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공주도로 조금 뭔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지금. 어쨌거나 민간주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여당 후보가 나오든, 야당 후보가 나오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위주로 해서 뭔가를 대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정책적인 부분 이슈를 본다라고 했을 때 건설주들, 특히 건자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조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건설주들의 사이클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빅사이클이 한번 온 거 아닌가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이 건설주와 관련해서는요, 이번 주 금요일 날 SK증권 그 건설 섹터 담당이죠. 신서정 연구원이 나오니까 그때 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더 다루도록. 그분 건설 섹터에서 가장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건설에 대해서 한번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건설 쪽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그때 신서정 위원이 오셔가지고 잘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 건설 쪽에도 밸류 체인이 좀 이렇게 있어요. 뭐 대형 건설사가 뭐 상당히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레미콘 회사들, 뭐 페인트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 콘크리트 파일,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들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요 몇 년 동안 건설 업황이 좀 부진하면서 이게 캐파 증설을 지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시키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정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파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구조적으로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게. 그리고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좀 한번 계속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내일 모레라고 하셨나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네,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디 한 과장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형 건설사들 여기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좀 더 그 어떤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후방 쪽에 그 지금 얘기했던 원자재 그 이쪽 뒤에 그 소재 건자재 쪽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결국 이제 중소형주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대형주와 중소형주. 대형주를 선호하느냐, 중소형주를 선호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사들 뭐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대형사들이 먼저 움직여야지 건자재 업체들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실 거는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 먼저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뭐 대형 건설사만 할 거야. 나는 종목만 할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좀 나뉘셔야 되겠죠. 대형 건설사를 한 뭐 6에서 한 7 정도 한다라고 하면 3에서 4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페인트 업체라든지 뭐 콘크리트 파일 업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샘이라든지 현대 리바트와 같은 이제 그런 이렇게 우리 리모델링과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좀 같이 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신주들이 요즘 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모더나의 뭐 진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혈전 문제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백신주들은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좀 뜨거운 감자가 아마 백신 이쪽인 것 같아요.
뭐 1회 접종만 해도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일단은 접종 중단이 좀 나왔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전면 사용 금지를 좀 내는 것 같던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백신이라고 하면 화이자하고 모더나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RNA 계열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쪽, RNA 계열 쪽에 그런 종목들 찾기 좀 분주한 것 같고, 시장은. 이제 백신 수급이 이제 쉽지 않자, 이제 러시아 백신 쪽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이 백신 자체의 효능이 한 97%까지 나온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가 지금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조금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발표된 효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가장 효능이 좋은 백신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RNA 관련된 종목들 뭐야? RNA 관련된 종목들 뭐지라는 이제 찾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 러시아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이든 누가 과연 이걸 생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지금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제 모더나 백신을 과연 누가 생산할 거냐, 지금 이 부분인데, 실제로 모더나 측에서 현재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11개의 이제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일본, 호주 같은 이런 3개국에 추가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미 계획을 좀 얘기를 했어요, 모더나 측에서.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CMO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만약에 자회사를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을 위탁 생산자로 위탁 생산자로 지정을 하면서 CMO에 대한 대량적인 뭐 구매 계약을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석은 이제 정부가 지난주인가요? 뭐 해외 승인을 받은 백신 중에서 뭐 8월 정도면 국내에서도 대량으로 생산을 뭐 가능하다라고 좀 하면서 20개가 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딜까 막 이러다가 좀 하다가 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아니냐 막 이랬는데, 또 정부 관계자 스푸트니크는 아니야 딱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화이자하고 모더나밖에 없는데, 야, 그러면 모더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게 모더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디냐라는, 위탁 생산을 어디가 받을 거냐라는 이제 관심이 집중을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약품하고 녹십자 정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좀 꼽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에스티팜도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의 유통을 좀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꼽는 상황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10억 도수 정도의 물량의 RNA 백신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아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좀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헷갈릴 때가, 사실은 뭐 잘 맞춘 분들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예측을 잘못하거나 잘못 베팅한 분들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예측을 해서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게 나을지 헷갈려요. 전 전자 쪽이에요. 베팅한다? 예, 예측하고? 어디다 예측했는데? 저는 정황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8월에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서 네. 정부에서. 그러면 사실 모더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모더나일 가능성은 높고, 모더나를 계약을 해서 대량으로 우리나라가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업체가 그 위탁 생산을 맡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약품, 녹십자 이 정도가 나오는데, 녹십자일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화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그 CMO 시설이 부족해서 그래요. CMO 시설이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뭐 백신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거예요. 지금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이 개발되어 나와 있지만, 앞으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에서도 개발되는 백신이 나올 것이고, 계속적으로 백신은 개발되어 나올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 3차 접종 얘기 나오면서 부스터샷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즉 백신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급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적인 역량을 갖춘 회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CMO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러기 때문에 굳이 뭐 모더나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CMO 업체들 잘 찾아봐야 됩니다. 몸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이번에 한 번 맞았다 해서 내년에 가야 안 맞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독감처럼 그 유행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CMO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CMO 업체들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녹십자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이 들켰나요? 근데 그 반대 사이드는 어디예요? 반대 사이드. 그러니까 녹십자에 반대되는 곳은? 반대되던다고 하면 녹십자 안 되면 다른 될 수 있는 곳. 녹십자가 안 되면 글쎄요. 녹십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데가 ST팜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아니 아까 그 잘 안 맞는다면서요? 반대로 간다 그러길래. 사실 녹십자가 그 위탁생산 모더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위탁생산을 녹십자가 못 맡은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해볼 수 있는 데가 아까 한미약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ST팜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ST팜이 아직 지금 생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한 시약품 정도? 그 정도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밖에 안 되고,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면은 좀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시설 투자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ST팜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아마 지금 얘기한 언급된 그 기업들이 지금 다 주가가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올라갔죠? 이미 올라갔죠? 네. 하여튼, 뭐,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이오주는 좀 이렇게 적당한, 그러니까 너무 큰 비중을 두고 투자하면은 좀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래서 큰 틀에서 CMO 업체들 잘 찾아봐야 돼요. CMO 업체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모더나를 누가 생산할래, 러시아 백신을 누가 생산할래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가지고 미시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 자체에서 CMO 시설이 부족하다. 여기에 틀을 잡고 CMO 업체들을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지금 뭐 말이 많죠. 뭐 DSC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에 추가 투자를 뭐 단행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지금 지금 뭐 카카오가 상당히 주가 상승한 데는 또 이런 요인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암호화폐 시장은 분석이 저도 잘 못하겠어요. 지금 뭐 그 거래가 우리 뭐 코스피 넘어섰다면서요? 네, 거래대금이 뭐 코스피를 넘어섰다는 거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좀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터키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를 금지한다. 뭐 그런 설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자금 세탁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이틀 동안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더 올라갈 겁니다. 뭐 또는 뭐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이런 걸 예측을 하기보다는 어쨌거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많은 돈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기관 자금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한 1년 전부터 미국에서 그 유수의 그 IB들이 그 운영하는 그런 글로벌 자금들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대한 물줄기는 분명히 터졌어요.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돈의 물줄기는 들어간 건 맞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나무 말씀을 하셨지만 두나무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두나무가 업비트인가요? 네,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두나무인 거죠. 두나무의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5,400억? 한 5,000억 넘었더라고요. 그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1분기에 5,000억을 넘겼다라고 하면 그냥 1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곱하기 4에서 2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인베이스도 상장할 때
신주 공모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자금 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냥 바로 직상장. 거래를 위해서 그냥 직상장한 것 직상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의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비즈니스가 그대로 통용되는 시장인데 사실 두나무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뭐 한 7천만 원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막 8천만 원, 1억을 가더라도 또는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5천만 원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비트라는 그런 그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냥 플랫폼 자체에서 돈은 계속적으로 버는 거예요. 돈은 영업이익은 이 현금 흐름은 계속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올해 영업이익을 이 상태로 한다라고 하면 뭐 2조 정도가 벌 것 같은데 이거 과연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줘야 되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한 40배? 멀티플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럼 40배를 받는다라고 하면 80조? 시가총액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근데 그 할인 요소를 다 할인을 해요. 원래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여러 비즈니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리미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할인 요소를 해가지고 한 20배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40조 시가총액이. 더 할인해. 다 이렇게 또 이것저것 다 할인한다. 그래서 10배만 준다고 하도 20조. 이런 밸류에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시장에 관심은 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 이번에도 그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인가요? 네. 오늘 한 400억 정도 또 투자한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20만 주에 400억이니까 주당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 정도에 좀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그 가치라고 하면 주당 20만 원이라고 하면 못해도 한 10조 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치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뭐 회사들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회사들 카카오도 뭐 지분 투자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기술 투자 뭐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런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적으로 좀 들썩이면서 모멘텀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이쪽도.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정부의 사정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내년에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세금을 걷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는, 인정한 거랑 똑같은 인정을 한 거예요. 거로 예, 봐야 된다. 왜냐면,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식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이제 다 전부 부과가 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적용했을 때 그 항목을 잘 지키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이제 이 법조항을 들이밀면서 만약에 감사를 하거나 했을 때 정부가 폐쇄되는 막 이러한 어떤 조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위축되기보다는 물론 노이즈는 있겠죠. 노이즈는 있겠지만 모든 산업이 태어나서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현실성이 있는 거냐, 뭐 실제 자산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불거질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이즈를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커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투자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백신 이슈가 됐든, 그 다음에 지금 이 암호화폐 이슈가 됐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나 섹터, 이거에 나도 뛰어들 것이냐, 그냥 우리 정말 가치주, 우리 좀 재미없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그냥 차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어떤 그 투기 혹은 뭐 이런 어떤 열풍 이런 거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좀 열매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그 가치주라는 그 단어에서 저희는 좀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라고 하면 뭐 자산 가치가 많은 것들,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가치주라고 하면 그로스가 잘 나오는 애들. 성장. 네, 성장이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그로스가 매출 성장이 더 잘 나오고 다음 분기보다 다다음 분기에 매출 그로스가 더 잘 나오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매출 성장이 잘 나오는 애들. 이게 바로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이런 패러다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치주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가치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조금 과거와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로스 개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뭐 현대위아가 됐든 글로비스가 됐든 이런 데 이제 물리신 분들 고점에 이런 분들이 이거 정말 갈 거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가야 그 후방에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은 지금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도 또 이슈가 있으니까 만약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안 움직이더라도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업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이 쉬고 있는 거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을 제대로 못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자동차 쪽이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로 지금 바뀌어가는 그런 큰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좀 움직여줘야지 다른 업체들 같이 좀 매기가 같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동차 쪽도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될 거고, 정말 지금 100년 만에 지금 그 자동차의 그 내연기관에서 지금 완전히 다 전기차로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변화가 지금 가장 좀 많이 나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업종도 괜찮게 생각하고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체크하신 게 있나요? 제가 현대 엔지니어링을 아직 체크를 못했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이슈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가 좀 액티브하게 움직일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의선 회장이 그룹을 이제 온전히 다 물려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라든지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조금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이 부분이 어떤 현대차 그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현대에서 일단 현대차가 대장주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기아차가 뭐 움직이는 거 보니까 기아차도 또 만만치 않아 가지고 주가 모멘텀 자체는 기아차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재료가 어디가 많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기아차가 좀 더 많아 보이고요. 그냥 현대차 그룹 내에서 볼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지주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보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일 또 장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내일 장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재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볼 이슈가 있는 게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22일. 기후정상회의? 그 기후정상회의가 있죠. 네. 이 날이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지구의 날. 네, 지구의 날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22일, 23일에 걸쳐서 기후정상회의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시진핑 주석이 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대중 압박을 좀 강하게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런 기후정상회의에 참여를 할 것이냐. 이게 초미 관심사인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좀 파급 효과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두 정상이
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과 관련된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소 이런 쪽에 대한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큰 틀에서는 이런 쪽에 매기가 한번 올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 기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미 이번에 한 금융기관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런 제가 뭐 볼 때 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제 지금 그런 움직임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제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후 정상회담을 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볼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움직이면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이게 1년 올해 반짝하거나 한 달 반짝할 거면 네. 뭐 그냥 관심만 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셔도 상관이 오래 갈 없지만 테마로 보신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년, 3년, 5년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따라 붙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그 기후정상회의 네네. 그것이 어떤 결과를 한국 주식시장에 가져올지 첫 번째 그 시진핑 파급효과. 주석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거기서부터. 거기, 예. 하긴 그래야 중국의 어떤 결정이 전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하면 반쪽짜리 회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미중 어떤 그 갈등을 푸는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그렇죠. 보는. 화해 분위기도 네, 좀,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서로 이제까지 서로 외면을 하다가. 그렇죠. 네, 하여튼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그 유한타 증권의 한상혁 과장님과 오늘 장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